알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2024 K리그 FC서울 김기동 감독 전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최근 5년 동안 5라운드까지의 성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8라운드 기준 5경기는 시즌 일정의 13%를 소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엔 2승 3패로 7위, 21년은 3승 2패로 4위, 22년엔 1승 2무 2패로 8위, 23년은 3승 2패로 4위, 24년엔 2승 2무 1패 4위를 기록했습니다. 5년 동안 대체로 아주 뛰어나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은 초반 5경기의 성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시즌 최종 성적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0년 9위, 21년 7위, 22년 9위, 23년 7위. FC서울은 2020년대에 들어서 초반 5라운드까지의 순위보다 단 한 번도 좋은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2024년에 FC서울이 이 루틴을 깨려면 우승 혹은 2위나 3위, 최소한 4위까지의 성적을 거둬야 하고, 그렇다면 수호시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응원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기록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FC서울의 주요 세부 지표를 보려고 합니다. 이는 동일한 팀에서 감독이 바뀌었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볼 수 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공격과 수비의 여러 가지 기록 중에서 특히 패스 관련 지표를 모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기존 FC서울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이 빌드업이기 때문입니다.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2023년 FC서울의 패스 지표입니다. 그리고 2024년의 패스 지표입니다. 413회, 620회, 375회, 376회.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빌드업을 중시하는 안익수 감독의 2023년보다 전환의 속도를 강조하는 김기동 감독의 2024년의 패스 숫자가 더 많습니다. 평균 패스 횟수 23년 363회, 24년 446회로 83회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를 지역별로 나눠보면 좀 다른 결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격, 중앙, 수비 진영의 패스 숫자를 구분했을 때 수비 진영에서 2023년 125회의 패스를, 24년엔 136회의 패스를 기록, 11회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총 패스 횟수 차이 83회와 현저하게 줄어든 숫자입니다. 이는 2024년엔 같은 패스를 주고받더라도 좀 더 높은 위치인 공격과 중앙 진영에서 좀 더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2024년의 패스 지표를 1, 2라운드와 3, 4라운드로 나눠서 살펴봐도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라운드까지 평균 패스 횟수가 516회, 3, 4라운드의 평균은 375회로 141회의 패스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지역별 패스를 살펴보면 공격 진영에서 패스는 70회에서 62회로 단 8회만 감소했습니다. 결국 1, 2라운드와 3, 4라운드의 경기 속도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다면 이는 패스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그 줄어든 패스의 대부분은 중앙 수비 진영이었기 때문에 빠름에 더해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숫자로 나타내는 변화를 선발 라인업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2023년 FC서울의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4-4-2의 동일한 포메이션으로 첫 경기에 박동진 선수가 선발 공격수로 나왔다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포지션의 모든 선수가 동일합니다. 2024년 FC서울의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4-2-3-1 혹은 4-3-3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수 변화의 폭이 작년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앙 미드필더의 조합이 눈에 띕니다. 1라운드는 팔로세비치, 한승규, 기성용, 2라운드는 팔로세비치, 시게히로, 기성용, 3라운드와 4라운드는 한승규, 기성용, 류재문이 호흡을 맞췄습니다. 팀의 허리를 책임지는 선수들의 색깔, 그리고 위치 조정으로 팀의 전체적인 컬러를 다시 입혀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기성용 선수의 활용입니다. 김기동 감독이 기성용이 FC서울이고 FC서울이 기성용이다 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팀에서 또 경기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선수, 그 기성용 선수의 무게중심이 지난 시즌 그리고 2023년 2라운드까지보다 좀 더 앞으로, 좀 더 옆으로 옮겨갔습니다.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인 류재문 선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한 칸 더 높은 위치에서 자유롭게 플레이하게 된 겁니다. 결국 FC서울 패스 숫자의 변화는 이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 기성용 선수의 히트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라운드와 2라운드의 기성용 선수는 라볼 피아냐 전술, 중앙 센터백 사이 혹은 그 옆에서 후방 빌드업 축구에 키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와 4라운드의 히트맵입니다. 후방 중앙에서 움직이던 선수의 위치가 현대축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간인 상대편 지역의 하프 스페이스로 옮겨갔습니다.
기성용의 짝꿍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성용의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고 기성용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방법을 선택한 김기동 감독의 전술인데, 이는 기성용 중심으로 파생되는 후방 빌드업이라는 FC서울 특유의 컬러를 옅게 만들어 간결함, 전환의 속도를 올리면서도 기성용을 제외하지 않고 위치를 이동해 팀의 구심점을 잃지 않았고, 또한 볼 소유 능력, 정확한 킥 능력 등 기성용이 가진 공격력 또한 살리는 장점을 만들어낸 변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동볼의 특징을 경기 장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즌 초반 비슷한 시기에 2023년 포항 스틸러스와 2024년 FC서울의 비교 분석입니다. 감독이 원하는 색깔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KGPT는 공을 소유한 상황, 공을 소유하지 않은 상황,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되는 상황,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각각 높은 지역, 미들 지역, 낮은 지역으로 나눠서 살펴봤고, 세트 플레이와 기타 특이사항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동볼의 핵심인 높은 압박, 전환의 속도, 공격적인 스타일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보았습니다. 2023년 포항의 1라운드 경기 전반 19분의 상황입니다. 대구가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좌측 사이드로 볼이 전개되었을 때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압박으로 상대를 불편하게 했고, 우측 사이드로 전환되었을 땐 1대1의 상황이 만들어져 결국 롱볼을 시도하게 유도, 공의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음은 전반 37분의 상황입니다. 공격을 전개하다 볼을 잃어버려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되었을 때입니다. 상대의 높은 지역에서부터 압박을 전개해 다시 볼을 탈취하고 지체 없이 슈팅으로 공격, 시퀀스를 마무리합니다. 이는 지난 시즌 기동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의 장면입니다. 그 다음 경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후반 11분 잭슨에게 패스를 유도한 후 공격형 미드필더인 고영준이 강하게 압박을 시도합니다. 상대의 공격 전개를 불편하게 만드는 전방 압박에서의 기동력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이는 후반 50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종료 2분을 남겨놓은 상황에서도 공을 빼앗기면 전방에서 압박을 가합니다. 공을 소유한 선수의 패스기를 막으며 불편하게 만들어 롱볼을 유도합니다. 전반 45분에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용의 컷 이후 제카가 볼을 지켜내는데, 여기에서 후방으로 전개해 안전한 빌드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2대2 상황에서 정재희와 오베르단이 양쪽에서 빠르게 침투해 공간을 만들어 공격 시퀀스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2024년의 FC서울은 달랐습니다. 시즌이 시작되는 1라운드 휘슬이 불리자마자의 모습입니다. 광주의 수비를 불편하게 만드는 압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광주의 포포비치는 팔로세비치의 압박이 늦은 것을 이용해 좋은 전진 패스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이 이어집니다. 지난 시즌 같은 시기의 경기에서 보여준 포항의 압박의 강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점 장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 전방에서 압박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속도와 약속된 움직임이 포항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광주의 중앙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압박을 시도하는 다른 선수와 달리 강성진 선수는 혼자 따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는 롱볼 없이 방향 전환에 이은 빠른 전개로 득점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압박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팀 밸런스를 무너뜨리며 상대에게 강하게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박을 가는 선수와 그 주변의 선수들이 팀으로 약속된 움직임을 통해 빌 수밖에 없는 공간에 대한 커버가 필요합니다. 실점 장면에서 서울은 김기동 감독의 생각이 전달되긴 했지만 전술적으로 완전한 숙지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공을 소유했을 때의 전개 방식 역시 이전의 직관적인 전개, 빠른 속도의 전환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반 6분의 상황을 살펴보면 기성용이 센터백 사이에서 백스리처럼 운영되는데 상대의 압박에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전 시즌 FC서울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U자 빌드업의 형태를 만들게 되고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후방 지역 횡패스의 기록으로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5라운드의 FC서울은 달랐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득점 장면에서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골입니다. 최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3번의 패스를 통해 상대의 위험 지역까지 들어갔고, 하프 스페이스에 자리 잡은 기성용의 크로스가 일류첸코에게 이어지면서 조용욱의 골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최후방에서 득점까지 필요한 패스의 숫자는 총 5번. 두 번째 득점 장면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상대의 수비를 향한 적극적인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사이드로 볼이 전개가 되었을 때 서울은 수비보다 더 많은 숫자로 상대를 압도합니다. 볼을 뺏어낸 후에도 중앙 지역에 상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적극적인 공략으로 득점까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득점 장면 역시 유사합니다. 왼쪽 측면에서 압박의 트리거가 작동했을 때 풀백 최준과 수비형 미드필더 류재문이 적극적인 대시로 볼을 가져옵니다.
주변 동료의 선수들이 패스의 길목을 차단했음은 물론입니다. 이후 일류첸코에게 공이 투입되었을 때 임상혁과 팔로세비치는 양쪽에서 침투해 공간을 만들어줘 빠른 공격 전개가 가능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상대의 수비 숫자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선수단에게 사과했다. 아직 팀을 완성하지 못했는데 상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주다 보니 혼돈이 있었다.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 했다. 그래도 선수들이 열심히 하려 하고 예전 모습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김천전을 앞두고 김기동 감독은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동볼이 작동하려면 우선 높은 압박, 빠른 공수 전환에 이은 공격적인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대 맞춤 전략이라는 마지막 단계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FC 서울을 분석했을 때 김기동 감독의 코멘트는 더욱더 의미가 있고 기대감을 줍니다. 그는 이미 저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안녕 얘들아. K리그 클래스야? 야, K리그 클래스 1교시 또 외국인 수업을 맡게 된, 알지? 나도 좀 외국에 좀 살다 온 티 나잖아, 얼굴. 나쁘지 않지? 반응이 왜 그러는 거야? 참, 복장 봐봐. 지금 복장도 약간 좀 유럽 느낌 안 나? 죄송합니다. 뭐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 만나기로 해서 좀 왔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좀 K리그에 좀 가장 핫한 외국인 용병 뭐 말 안 해도 알지 않아? 최근에 이제 FC 서울에 입단한 제시 링가드. 잘 할 수 있을까와 잘할까와 또 차이가 있어. 지금 잘 할 수 있을까는 조금 더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잘할까는 지금 아주 현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 영국 프리미어리그 출신들의 또 K리그에 또 몸담은 선수들 좀 꽤 있어. 물론 이제 뭐 여기 앞에 있는, 나도 살짝 어학연수 좀 갔다 왔거든. 무사마? 누구야 또? 누구 있지? 이름 뭐지? 그래, 무산파. 야, 오래돼서 그래. 야, 그래, 무산파 있고 조던 머치 있어. 아주 그 두 선수가, 특히 프리미어리그 출신 외국인 선수가 확실하게 K리그에 적응을 하고 갔다라는 느낌은 그 두 선수로 봤을 때는 없어. 정말 클래스는 있어. 볼 터치, 센스, 감각, 옛날 맨유 시절 때 해왔던 그 좁은 공간에서 뭔가 세밀한 패스가 들어가는 것과 그 짧은 아주 예민한 속에서도 몸싸움을 통해서 가지고 거머쥐고 들어가는, 또 슈팅을 할 것 같으면서도 센스티브하게 패스가 들어가는 것, 야, 그건 살아있더라고. 근데 축구가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우선 뛰어야 돼. 뛰어야 된다고. 알아? 좀 적어라 좀. 자, 개인 능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아주 기술적인 건 확실히 보여줬던 그런 게 한두 번 눈에 번뜩번뜩이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K리그에 대한 적응인 것 같거든. 사실 팬들한테 욕 많이 먹어. 왜? K리그 되게 힘들다. 원래 사이드 빠져가지고 볼 받는 스타일 아니야, 링가드. 맨유에 있을 때 어땠어? 약간 하프 스페이스 들어가면서 때로는 뭔가 중앙에 내려와서 이선에서 드리블을 공격적으로 가져가면서 상대를 한두 명 요리를 하고 측면에 그 안에 들어와서 세컨볼 떨어지는 거나 마무리, 이런 피니싱이 장점인, 때로는 뭐 중거리 슈팅까 이런 느낌의 가장 개인 능력, 본인의 돌파 능력으로 쌀 수 있는데, 살짝 뒤로 내려와서 받아. 가능한 스페이스가 많은 곳으로. 자신 있으면 어때? 야, 너도 와, 일로 와. 다 들어와. 붙으면 할 수 있거든. 안 해봤잖아. 공간 많이 형성해주네. 그랬어? 너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여기 학생들. 너 나가 있어! FC 서울에서 이제 김기동 감독님이 어떤 전술적인 거 역할을 부여했는지는 모르니까.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링가드가 지금까지 유럽에서 해왔던 경기 플레이 스타일상 아주 탈압박이 능력이 좋은 선수까지는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1대1 대인 능력은 좋지만 뭔가 등을 졌을 때에 대한 느낌은 좀 아니지만, 내 동료도 이용하면서 공간에서 좀 많이 받아나고 나가는, 그러면서 상대 수비가 왔을 때 빠르게 제끼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야. A매치 기간에 이제 선수들이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앱솔 공개 훈련이 있었어. 난 그걸 보러 갔다 왔거든. 열심히 하지, 너희 때문에. 근데 정말 훈련을 보러 갔다 왔는데, 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너희들도 딱 친구처럼 그냥 앉아서 수업 때우려고 왔다, 그냥 앉아가지고 딱 그냥 내가 너랑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면 그때서야 눈 맞춰. 내 이런 느낌 정말 가식적이잖아. 그러면서 내가 훈련하는 태도를 먼저 봤는데 너무 적극적인 모습. 그리고 이제 또 따로 김기동 감독님이 체력 운동을 따로 시키시더라고요. 따로 선수들 지금 운동하면서도
링가드 여기서 막 슈팅 게임 해. 여기서 또 뛰는 거 체력 운동. 또 슈팅 게임 체력 운동. 근데도 뭐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나는 분명 초반에는 링가드가 좀 힘들 수 있었다. 힘들었다. 지금도 약간 좀 분명히 부담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일 텐데 빠르게 K리그 적응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링가드가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내가 요번에 오픈 트레이닝을 가서 좀 많이 느꼈어. 링가드가 팀에 잘 어울리고 이런 거는 너무나 그냥 선수들이 인정하고 옆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 결국엔 경기장에서 보여줘야 돼. 경기장에서 뭔가 포인트를 보여줘야 되는데 나는 하나에 대한 그냥 고민이 링가드가 힘들어하고 이 힘듦을 좀 고비를 넘겨야 되는 건 하나가 있을 것 같아. 상대 팀을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 본인이 이제 영국에서 유럽에서 뛸 때는 상대가 어떤 팀이고 누가 선수가 어릴 때부터 뭐 영국에 있었으니까 그 선수의 성향을 다 알잖아. 근데 내가 외국에서 뛸 때도 누구도 이 선수들이 다 어떤 선수, 어떤 성향인지도 아무도 몰랐어. 이 선수가 빠른지 느린지 뭔가 생긴 거나 뭐 이런 걸로 판단하고 키나 뭐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좀 뭔가 키가 크니까 느려 보이고 제공권이 뭐 작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그런 게 아예 준비가 안 되고 들어가면 링가드가 힘들어. 과거 EPL도 좀 보고 했었었는데 그때 뛰었던 선수가 저희 구단을 온다라는 게 좀 많이 놀랐고 처음에는 이게 실화인가 싶어가지고요 뭐 가짜 뉴스인가 뭐 많이 검색도 해봤는데 그 진짜인 걸로 나타나서 좀 사실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한 5골 정도는 넣지 않을까, 뭐 한 10포인트 정도는 하지 않을까. 사실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어요. 설마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올 이유가 없으니까 안 올 줄 알았는데 정말로 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도 공격 포인트 10개 이상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리 그거 아닌 거 알지? 우리 어릴 때 제시 링가드 피리 분다고 막 피리 부는 사나이 했었잖아. 그게 무슨 피리야? 캠코더지. 그래, 리코더. 좋았지.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악원에서 피리를 연주하고 있는 민지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서양악기인 뭐 리코더나 혹은 색소폰 계열의 악기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국악기로 바꾼다면은 필이나 단소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터뷰가 나가고 바로 있는 첫 경기에서 나올 거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플레이 많이 보여주시고 피리 세레머니 가신 그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사실은 FC 서울이 들으면 서운할 수 있어. 이 정도만 해도 10개 공격 포인트거든. 내가 생각하는 예상하는 그 공격 포인트는 5골에서 5개의 도움 정도면 나쁘지 않다. 아주 솔직히 말해서 김기동 감독님도 한 요 정도도 해줘도 그 외적으로 팀으로서도 크게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보다 당연히 더 많이 넣어주고 더 많이 또 도움 주고 하는 건 당연히 너무 좋지만 우선 이 정도만 가도 팀으로서도 확실히 더 많은 또 그 외에 다른 선수들까지도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억나? 정말 뭐 기본적으로 한두 명 제끼고 나가는 뭐 10m, 20m의 그 좀 더 짧고 속도를 붙이면서 뭐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개인 능력들, 그 안에 마무리 피니싱, 정말 어디 뭐 위치 가리지 않고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수라고. 그거는 충분히 링가드가 만들어내지 않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그게 이제 또 FC 서울을 위해서도 있지만 난 K리그를 위해서도 링가드가 충분히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우리도 또 한층 더 K리그 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그 부분 10개 정도?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링가드의 세레머니를 우리 K리그 팬들이 다 기다리고 있고 또 하고 싶어 하지 않아? 또 배우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분을 내가 초빙 강사님만 모셨어. K리그 세레머니. 정말 이분은 제시 링가드보다 더 바쁘시고 더 유명하셔. 나오시면 바로 큰 박수로 모셔주세요. 자, 모시겠습니다.
강사님, 그래도 저희 K리그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축구 팬들에게 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휘파람 연주가 황보섭입니다. 휘파람 세계대회 한국 최초 현존 아마 유일할 챔피언입니다. 그 혹시 제시 링가드 선수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저는 프리미어리그를 손흥민 선수 때문에 어떤 땐 밤새는 경우도 있고. 아, 그러세요. 아. 근래 상황들을 다 알거든요. 아, 그러세요. 링가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제시 링가드 선수가 지금 K리그에 좀 어디에 온지는 아시나요? 어느 팀에? 혹시 그래도 링가드 선수가 올 시즌 남은 경기가 한 30경기 정도 남았거든요. 한 어느 정도 뭐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공격수라 하면은 맨체스터의 그 사람처럼 데비 딱 중간에 미드필더 데브라이너 말씀하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내가 FC에 있다면 아마 거의 링가드한테 볼을 안 주겠나 그래도. 아, 거기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기성용 선수라고요. 기성용이요? 예, 기성 선수가 있습니다. 대박인데.